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난 강의에 이어서 장문독해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문독해 부분이 이제 마지막 파트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장문 나머지 문제들을 보면서 좀 더 길어진 지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지문들을 풀어나가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들이 각각의 지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 요소도 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또는 그 다음에 풀어내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동일한 장르의 어떤 지문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지문 내용 자체가 뭐 언어부터 시작해서 과학, 인문, 사회, 뭐 예술, 아무튼 복잡한 어떤 다양한 지문들의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런 유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을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이나 뭐 언어적 지식을 묻는 문제는 아니고 나와 있는 제시문을 얼마나 잘 빠르게 읽어내고 있느냐 요거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요, 우선 페이지 89페이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에서 34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문제 유형은 동일합니다. 일치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 알 수 있는 것은 일종의 뭐 추론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좀 뭐 추론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용 확정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이런 내용들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34번 지문은요 여러분들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 좀 쉽게 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접속어 지시어가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34번 문제 그것도 직접 넣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만은 보겠습니다. 다 부분만. 자, 다의 그 기억 부분 옆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 방식은 식물에 많은 스트레스 주면서도 차가운 땅까지는 데우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최근엔 땅에 난방 파이프 설치해 뿌리에 비치는 흙의 온도를 높이는 지중 가온 방식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에서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지중 가온 방식이라는 땅을 데피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앞의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의 방식이 쓰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전환, 그러므로 그냥 그러므로 같은 경우에도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런 데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1번 그래서 최근에 땅에 난방 파이프를 써야 뿌리 미치는 흙에 온도를 높이는 지중간 방식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적절하게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니은에는 그리고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선택지에서 이제 제외를 시켜야겠죠. 선택해서 답안 선택해서요.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문장의 관계를 반드시 파악해서 여러분들 접속어 풀 때 풀어보셔라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연습은요, 우리 앞에서 맨 처음에 우리 어휘라든지 그 위에서 뭐 짧은 문장들 관련된 문제 풀 때 나왔던 접속어 문제 계속 풀이할 때도 영향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계속 문제 푸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글이라든지 장문의 글을 읽으실 때도 접속어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는 이런 접속어가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번, 34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푸시다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또는 질문 있는 부분들은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에 36번을 가지고 제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에서 36번 문제, 특히 35번 같은 문제는요, 논리전개에 따라 윅을 가해서 라의 내용을 순서에 맞게 다시 배열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답은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너무 답을 쉽게, 왜냐면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가나 다라 마로 나와 있어서 하나만 확실하게 찾으면 답이 금방 나온다라는 개념입니다. 답은 쉬운데 아무튼 이런 문제의 순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전에 그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장배열 문제. 근데 이 문장배열 문제인데 요거는 좀 더 긴 내용을 가지고 문단배열 문제로 변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는 문장의 첫 시작을 무엇으로 했느냐 그걸 먼저 판단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연구한 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한 이론 연구한 학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이득을 강조하는 것보다 손실을 강조하는 더 효과적이다 말한다. 따라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수신자에게 위협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여 설득하는 전략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것을 위협소고라고 한다. 안전운전을 유도하게 교통사고에 참혹한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는 공익의 광고나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보험 광고 등은 모두 이러한 전략을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바로 손실이라든지 공포, 위협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협소고죠. 자,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나를 보니까요, 나에서는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이러한 실험 결과들이라고 시작을 했죠. 그러면 실험 내용 나온 실험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이 문단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험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살펴보겠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제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신이 앞서했던 실험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었으면 알게 됐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실험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신자들의 반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협의 강도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위협의 강도. 제니스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제니스는 위협의 강도에 따라서 수신자의 반응이 달라진다. 이런 개념이죠. 그는 다시 여러 실험을 통해 정상적인 사람에게 아주 낮은 강도의 위협이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행동이 크게 변하지 않으며 반대로 아주 높은 강도의 위협이 주어져도 오히려 경계심을 높여 설득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그는 위협소고와 관련된 위협소고 나왔죠? 위협소고 개념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위협소고 단독으로 나와야 됩니까? 개념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는 먼저 나와야 될 문단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는 나가 어디 들어갈지 모르지만 나보다는 앞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서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너무 높은 수준이나 너무 낮은 수준의 위협은 약간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지만 중간 수준의 위협은 상당히 큰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정된 제니스의 이론은 수정된 제니스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제니스의 이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수정했다는 겁니다. 지금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랫동안 위협소고와 설득 효과의 관계를 설명은 지배적 관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니스의 이론, 나 앞에는 중간에, 나 앞에는 제니스의 이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원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또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맞춰서 푸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원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풀라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협속으로 이용한 모든 설득 전략이 동일한 설득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자, 위협속으로 이용한 모든 설득 전략이 동일한 설득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어떤 게 위협속으로 이용한 광고를 본 수신자가 상당한 행동 변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게 행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모두 위협속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위협속을 연구한 제니스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의문을 갖게 되었답니다. 제니스가. 제니스의 의문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위협소구가 적용이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적용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가 뒤에 나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도 가 뒤에 나와야 된다라는 개념을 대고요. 그 다음 다음에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레벤달의 실험은 제니스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이어서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 레벤달의 설득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위협 강도가 아닌 다른 데서 찾았다.
즉 그는 수신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수신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올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하는 데 효과될 것이라고 지각될 때만 위협 소구가 수신자의 태도와 행동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요구하는 내용의 구체성을 조작하여 실험한 결과 위협 강도 관계없이 위협 소구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할수록 수신자를 설득하는데 더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는 지금 뭐예요? 하지만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어진 레벤달의 실험은 제니스의 연구 결과는 다른 것이어서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 레벤달은 설득 효과에 영향을 주는 일,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벤달은 제니스의 연구 결과는 좀 다르다라는 개념이에요. 나와보겠습니다. 제니스는 우선 위협의 강도에 따라 위협 소구 설득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실험을 수행하였다. 위협 강도에 따라 위협 소구의 설득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게 실험 예니까요. 이것을 통해 제니스는 위협 강도가 너무 강한 위협 소구의 설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게 제니스의 실험 결과잖아요. 그럼 우리가 벌써 쫙 봤을 때 가장 맨 처음에 나와야 될 건 뭐냐면요. 갑니다. 그래서 가가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 문제의 답 35번의 답은 너무 쉽다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보지 않더라도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먼저 나와야 할 것은 가지문이구나 라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고요. 우선은요. 그래서 가 다음에는 다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협 속을 이용한 모든 동일한 설득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고요. 제니스가 의문을 가져서 이제 제니스가 뭐 하게 됩니까?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레벤달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가다 말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다 말하다. 마지막에 제니스는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라다음에 나가 나와야 되냐면요. 레벤달의 실험 다음에 제니스가 그 실험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의 그 실험 결과를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왜? 레벤달이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라 다음에 나가 나오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참 애매하다면은요. 맨 처음에 뭐가 나올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올지를 판단하시는 것도 이런 순서를 묻는 문제에서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0번 위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은 근데 위협 소구 연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두시고요. 자, 지시어 접속어의 지시어 접속어, 그 다음에 반복된 어휘, 대용 표현 이런 거 활용해서 풀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독해에서 지시어 접속어, 대용 표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푸는 연습들 반복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37에서 3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제가 따로 읽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분한 내용들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37번, 38번 문제도 각각 다 쉽게 나와 있고요. 37번은 사시적 독해 문제죠. 그래서 제시문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문제이고요. 38번은 의미관계 묻는 문제입니다. 거기 본문에서 제시한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과연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라는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관계 통해서, 문맥적 의미를 통해서 그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가 유사한 것인지 유사하지 않은 것인지 하나씩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39에서 40번 문제 제가 같이 보려고 자료를 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짧은 독해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문 독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짧은 독해 문제가 좀 길이가 긴 형태로 장문 독해로 바뀌었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독해입니다. 독해.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 유형은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방법, 글을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만 제대로 이해했다면 짧은 독해 문제건 긴 독해 문제건 장문 독해 문제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왜? 문제 유형은 똑같거든요. 그 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걸 글 안에서만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글을 읽는 방법을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하고, 많은 글을 읽어서 글을 읽는 능력, 즉 독해 능력이죠. 독해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겨울 수 있을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한 두세 번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 외에 지문이 이제 다양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지문을 접하고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찾아가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학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이 독해 문제에 집중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39에서 40번 문제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일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전적 의미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A, 2의 사전적 의미 40번 문제는요 굳이 다 읽지 않고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는 먼저 한번 풀고 가시는 것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금간, 통념, 간주, 그 다음에 한정, 그 다음에 전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답은 3번이죠. 40번에 C에서 간주라는 것은 거기 설명되어 있듯이 어떻게 보면 상태, 모양, 성질 때가 그와 같다고 본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그렇다고 여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설명되어 있는 40번에 3번에 보면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 회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회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제가 맨 첫 강의에서 오리엔테이션의 말씀을 드렸는데 25문항 정도가 20분에서 21분 정도 내에 풀어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그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많이 단축해서 푸는 연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볼까요? 이번 것도요. 자, 39번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문제 한번 제시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화는 그 고유의 규칙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1번이죠. 2번 신화적 사회는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3번 신화적 사회는 특정 시대의 사유 특정에 한정된다. 4번 신화적 상상력은 상상력에 대한 통념적 인식과 차이가 있다. 5번 신화적 사유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논의는 의의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빠르게 한번 제가 제시문을 보면은 인간의 사회는 특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다른 것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기준은 근간은 당연히 현실 세계의 경험과 인식이다. 하지만 인간은 현실적으로 여기 오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합니다. 경험이죠, 경험. 이게 헛만 나와 있어가지고요. 경험으로 일대지 않는 대상을 사유하기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신화적 사유이다. 이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선택지에서 자 2번 39번의 선택지 2번에서 보시겠습니다. 신화적 사유는 상상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답이 아니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상상의 통념상 현실과 대립된 위치에 속한다. 또 현대 문명에서 상상력, 과학적, 합리적 사고와는 반대되는 사유체계로 간주되게 한다. 그러나 신화적 사유를 떠받치고 있는 상상력은 현실적, 비현실적, 논리적, 비논리적, 합리적, 비합리적 등과 같은 단순한 양항체계 속으로 환원될 수 없다. 초기 인류학에서는 근대 문명과 대비시켜 신화적 사유를 미개한 존재들의 미숙한 단계의 사고로 간주했었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레비 브릴에 따르면 미개는 논리 이전의 사고방식과 비현실적 감각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나 항상 그러나 다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레비 브릴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중요한데, 그러나 신화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오늘 여전히 유효한 레비스트로스의 논의에 따르면, 자, 그냥 레비스트로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미개인과 문명인의 사고방식은 사물을 분류하는 방식과 주된 관심 영역 등이 다를 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그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 혹은 태도일 뿐이다. 신화사를 비롯한 이른바 미개인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이 야생의 사고는 이러한 사고방식 근대인 혹은 문명이 못지않게 질서와 체계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 논리적, 합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신화적 사회도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나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39번에 1번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사고는 신화시대와 신화사회를 근대적 문명에 입각한 발전적 시각이 아닌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상대주의라는 말을 여러분들 혹시 뭐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개념이죠. 레비스트로스는 다른 나라의 문화, 우리 문화, 어떤 것이 우월하고 미개하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화는 그 문화 고유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레비스트로스의 생각이죠. 문화상대주의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화 자체의 사회방식이나 특성을 특정 시대의 것으로 한정한 것은 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레비스트로스가 지닌 한계점이죠. 그래서 39번에는 5번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죠. 신화적 사회는 특정 시대의 사유 특성에 한정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좀 다음 문단을 읽어보면은 나올 겁니다. 이상에서 보듯 신화사는 현실적 경험적 차원의 진실이나 비진실로 구분될 수 없다. 신화는 허구적이나 진실한 것 모두를 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신화적 사유 고유의 규칙과 체계에 따라 배열된다. 규칙과 체계 나왔잖아요. 1번 제시문의 1번이죠. 39번 제시문의 1번. 네, 규칙과 체계. 자, 그러므로 신화 텍스트의 이러한 재료들 구성원이 밝히는 것은 그 신화에 반영된 신화적 사유 체계를 밝히는 것이라 했다. 또한 이는 신화를 공유하고 전승하던 집단의 원형적 사유 체계 접근은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신화적 사유는 특정 시대의 사유의 특성에 한정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죠. 여전히 뭐 한다 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계속 전승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어느 한정된 특정 어떤 시간에 한정되거나 특정 시대에 한정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내용 문제, 일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전적 의미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서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내용, 그리고 버려야 될 내용, 일종의 중요도 평정법이라 그래서 중요한 내용,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구별할 수 있게끔 계속 반복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1에서 43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그대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치 문제, 내용 전개 방식 문제,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문제는 기억의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제시문에 보면 중요한 변화, 그럼 중요한 변화가 아닌 것 찾으면 되는데 그건 전체적인 내용 관계 찾으면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억 부분 해놓고 밑줄 쳐놓고 요인을 찾아라 아니면 그 이유를 찾아라 이렇게 했죠. 기억하고 밑줄 쳐놓고 여기에 대한 이유를 찾아라, 그 다음에 요인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문제 출제했다는 것은 이 앞과 뒤에 이 앞쪽과 이 뒤쪽을 확인해서 이 요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인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그 밑줄 친 부분이 있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그 앞뒤 부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란 정답은 항상 그 밑줄 친 부분, 여러분 출제의자가 출제를 의도한 부분의 앞뒤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인을 찾아라 아니면 이유를 찾아라 하는 부분은 그 앞뒤에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통해서 또 앞뒤 내용을 통해서 밑줄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 의미, 그 다음에 이유, 요소, 조건 이런 것들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항입니다. 마지막 지문이고요. 마지막 지문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할 뿐이 아닌 게 44번 일치성 문제입니다. 계속 해왔던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5번 문제, 문맥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담을 가져가고 제시문의 선택지에 지금 속담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기억 부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밑줄쳐진 부분이 있으면 앞뒤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그 의미를 앞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의 오용이라는 망아지만큼은 확실하게 고삐를 매야 한다.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기술의 오용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유전자 조작에 관한 연구를 멈추거나 규제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과학자들의 연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다만 그런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기억 앞부분은 뭐예요? 유전자 조작 기술의 오용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개발하는 또는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연구를 막아서는 안 된다. 다만 그런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과학자들의 연구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45번에는 구더기가 무서워 장 담그기를 멈출 수는 없다.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고 다만 그 오용되는 일들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라는 개념을 정리한 겁니다. 나머지 속담들도 반드시 좀 학습을 해 두시고 내용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속담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지고요,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들은 좀 반복적으로 이해를 해두시고 외워두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속담이나 격언, 관용어 이런 것들도 참고로 의미를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어 논리력, 부사관 지적 능력 평가, 언어 논리력 부분 강의를 좀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뭐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사이트 좀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좀 참고해서 계속 훑어보시고 교재를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